의료 체계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건보 재정에 타격받는 부분도 있잖아요. 사실 늘 지적하시는데 좀 짚어볼까요? 저는 사실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제 필요한데 예산을 너무 안 쓰고 있다라는 지적을 주셨어요. 저는 그게 예방 분야에 대한 지출을 너무 적게 하고 있다.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냐면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노인들 생각하면 60대면 정말 이제 머리 허옇게 새시고 엄청 기력도 없으시고 이런 분들이 아니고 지금 60대는 그렇지 않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이제 그 나이대신데 그러면 이런 차이가 왜 발생했느냐? 그럼 영양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근력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최대한 건강하게 유지를 오래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병을 덜 걸리게 하면 자연적으로 건강보험 지출은 줄어드는데 이 비용과 이 비용을 고려했을 때는 예방 쪽이 훨씬 더 적습니다. 트라이언 비용이. 그런데 이거는 거의 지금 시도를 안 하고 있고 그냥 독립적으로 이제 아프면 고치자 이렇게만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물론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이제 65세 넘어서 이제 노인으로 진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건강 상태가 상당히 좋은 편이긴 해요. 예전보다는. 그런데 이분들이 75세를 넘어가면은 이때를 후기 고령이라고 하는데 이때 가면은 정말로 이제 건강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기 때문에 그때 거의 삶의 임종 근처에서 원래 건강보험료 지출이 가장 많이 집중되거든요. 그럼 이때 큰 충격이 오는 거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전에 미리미리 좀 건강 관리할 수 있는 예방적인 그런 걸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앞에서 이제 우리 박 작가님이 예방에 돈을 우리가 너무 적게 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방 중에서도 우리가 돈을 써야 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환경의 개선입니다. 그러니까 체육시설 만들고 공원 만들고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오염시설이나 이런 것들 규제하고 뭐 겨울에 눈만 오면 노인분들 넘어져서 낙상해서 뼈 부러지는 그런 시설들 고치고 집안에서 미끄러져서 낙상하는 그런 생활 집안의 어떤 시설들 개선해주고 이런 데 돈을 써야 되는데 그런 데 돈을 안 쓴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담배세의 일부를 건강 증진 기금으로 이제 걷고 있습니다. 그게 한 3조쯤 되는데요. 이제 그 돈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건강한 환경을 만드는 데 써야 되는데 정부가 그걸 가지고 건강 검진하는 데 쓰고 뭐 심지어 뭐 그 보건의료 산업 발전하는 데 쓰고 원래 목적과 관련 없는데 상당수의 돈을 쓰고 있어서 그런 돈들을 걷기만 할 것이 아니라 걷어서 제대로 된 데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담배에서 들어온 그 건강 증진 부담금을 의료 내진 보건산업진흥에 쓴다. 이건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런 목적에 맞지 않는 데 돈을 쓰고 있고 또 이제 넓게 보면 뭐 의료 분야 뭐 또는 공중보건 분야에 돈을 쓰기는 하는데 뭐에 쓰느냐 하는 걸 보면 우리 뭐 성인 건강 검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암 검진하고 그런데 대부분의 돈을 쓰고 환경의 개선 이런 데 돈을 쓰지 않는 거죠. 사실 뭐 그 검진의 항목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검사를 많이 하는 나라에서의 건강 검진은 비용 효과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 검사처럼 비용 효과적이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건강에 더 위해를 줄 수 있는데 낭비적으로 돈을 쓰는 거는 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1차 의료에 비해서 이 3차 대형 병원이 원가 구조가 높잖아요. 네. 그러면 1차 의료 동네 병원이 훨씬 많은 역할을 하면 좀 해결되는 거 없나요? 동네 의원이 경증의 만성 질환자 또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갖고 있는 국민들을 잘 돌봐주면 사실은 의료비도 줄어들고 대학병원에 가면 다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좋은 동네 의원에 꾸준히 다니시는 게 대학병원에 가는 것보다 더 합병증 발생률도 적고 사망률도 낮습니다. 서울대병원 3분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계속해서 다니는지 잘 관리해 주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꾸준하게 내 건강을 관리해 주는 주치의가 있는 게 멀리 있는 좋은 대학병원 가는 것보다 환자 입장에서 돈도 적게 들고 건강도 더 좋아지고 오래 살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워낙 전문의가 많고 주치의는 별로 없고 주치의 제도가 잘 정착되어 있지 않아서
큰 병원에 환자가 몰리고 동네 의원에 가더라도 병원에 가서 뭐 여러 과를 다니면서 진료받는 거하고 사실상 별 차이가 없는 그런 방식이 되는 게 이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수가 쪽에는 혹시 좀 돌아볼 게 없을까요? 우리나라 건강보험 수가는 이제 의사들은 수가가 낮은 게 문제라고 하는데 사실은 항목별로 뜯어보면 어떤 거는 원가, 비용에 비해서 수가가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도 많고요. 반면에 너무 수가가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도 많아서 수가가 굉장히 부정확한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평균을 내면 뭐 한 90%? 우리나라 의사들이 돈을 좀 많이 버니 그 외국 수준으로 돈을 번다고 하면 거의 100% 수준이 되는데 문제는 평균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서 부정확해서 예를 들면 MRI 초음파는 대학병원 같은 경우 건강보험 수가대를 적용하면 비용은 그거의 한 절반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이 이익률이 한 200%쯤 되는 그런 검사일 거고요. 반면에 사람들이 하는 뭐 수술이나 처치, 입원 환자 진료 이런 거는 굉장히 수가가 낮아서 그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구조.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병원들이 MRI 초음파 기계는 잔뜩 사고 의사 간호사는 적게 고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검사는 잔뜩 하고 약은 잔뜩 먹는데 실은 환자의 건강을 책임지고 살펴줄 의사 간호사는 찾기가 힘든. 또 부담은 고스란히 재정으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을 악화시키고 있는 게 왜곡된 수가의 불공정한 부정확한 수준이 문제입니다. 지금 말씀 중에 약 쪽도 나왔어요. 네. 약 쪽에서 세는 것도 재정에 타격이 가나 봐요. 이게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이 너무 간과되고 있는데요. 이제 보통 국내에서 의료 정책이라 하면 아무래도 의료 쪽 행위에 이쪽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 노인 환자가 늘어나면서 진료비가 계속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만성질환을 사람들이 많이 달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보통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을 하나씩 거의 이제 노인분들의 기본 소양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에 계속 따라오는 약제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과연 그렇게까지 처방을 해야 되는가? 약품비에 그만큼 지출을 해야 되는가가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그만큼 또 새로운 신약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뭐 그런 되게 고가 신약들 뭐 3억짜리 한 번에 이런 약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선출직 공무원들은 그런 것들을 급여화해달라, 그러니까 건강보험 적용을 해달라는 데 대해서 그만큼 좀 취약해요. 아무래도 여론으로 그렇게 계속 치고 들어오면.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적정 수준에서 좀 컷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좀 어려운 구조다. 예, 그런 두 가지 양쪽에서 약품비가 굉장히 이런 재정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지금 같은 의약품을 너무 많은 제약회사가 만들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정확히 같은 성분이기 때문에 이 비용을 이제 의사들한테 우리 약을 처방해 달라고 할 때 다른 수단이 없어요. 어떤 불법적인 리베이트나 홍보 같은 금품 제공 같은 그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를 너무 많은 약들을 허용해 주지 말고 한 제품은 좀 최소한 좀 많이 줄여서 제약회사들을 이런 식으로 세워나가는 건보료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결국 뭐 보장성하고 부담 사이에서 계속 줄타기를 하는 건데 꼭 짚고 갈 거를 좀 한번 그냥 소신껏 다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제 마침 수가 얘기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게 수가는 행위를 얼마나 하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 내가 뭐 환자를 몇 명 꼬매면 꼬맨 것만큼 이제 돈을 주는 이런 시스템을 보니까 그렇지 못한 과들은 계속 기피를 받아왔습니다. 예를 들면 소아과 같은 경우는 소아가 계속 줄고 있으니까 나는 소아 대상으로만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건당 지급을 한다? 그러면 건당 비용을 얼마든지 올려더라도 나는 그만큼의 기대소득을 못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을 약간 이제 우리가 무형문화재 같이 관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형문화재 분들이 뭐 내가 무슨 한과 장인이다. 그래서 뭐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해도 이거를 뭐 100개씩, 1000개씩, 10,000개씩 팔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소아과도 비슷하게 내가 그 소아과 건당 비용을 얼마나 올려주던 간에 소아 환자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을 바꿀 수는 없으니 차라리 직접적으로 국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형태로라도 이렇게 고용을 약간 준 공무원화하는 방태로라도 좀 필수과를 살릴 필요가 있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음 정부, 그 다음 정부에 건강보험의 재정의가 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우리나라의 그 의료 시스템, 의료 공급 체계를 개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 병상수를 줄이고 의사를 늘리고
주치의 제도를 강화하고 실손보험 제도를 개편하면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의료비의 한 30% 정도는 절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가 되면 우리가 한 5년 동안은 보험료 안 올리고도 건강보험 재정을 수지를 맞출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까지는 그런 공급 체계의 개편, 의료 체계의 개편에 대해서 정부가 사실 거의 아무것도 안 한 채로 수십 년을 방치해 왔고 지금도 여러 이해 당사자들의 어떤 저항 때문에 그런 걸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뭐 간호법 사태, 최근에 응급실 뺑뺑이, 뭐 필수 의료의 붕괴에서 보시듯이 우리가 국민들이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못 받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도 의료비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런 정말 그 막고 싶지 않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최악의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서 이제는 정말 대대적인 개편,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